3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계 여성 지도자 정책 심포지움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강의 들으시고 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이신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계기로 저도 세계 여성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발걸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앞전에는 김수민 대표님께서 굉장히 실용적인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좀 무거워요.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른 한반도, 북한을 넘어야 대륙이 열린다라고 하는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40분 정도 제가 강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10분 정도는 Q&A 시간을 가지면서 50분 정도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뉴코리아 대표로서 한 20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뉴코리아는 뭐 하는 단체냐면 이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와 국외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서 한반도 피스메이킹에 일조를 하고자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여러 가지 직함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태어났으니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북한학과에 들어가서 이대 북한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평통기연 혹은 평통연대라고 하는 한국교회 크리스천 네트워크인데요. 각 교단에 통일성에 관심 가지시는 대표 목사님, 이영은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 최희우 목사님 등등 그런 분들이 연합하셔서 2010년도부터 계속 활동해 왔었던 단체인데요. 거기서 실무 책임자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요. 여기가 포인트가 요건가요? 네. 기자회견 하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3.1절 한국교회 그 기념예배 심포지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 혼자 여성이에요. 기라왕 같은 남성 어르신들 모시고 저 혼자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인데 요분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임동원 장관님이십니다. 우리 장산 총장님하고 6.15 때 북한에 같이 올라가셨던 분이신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장관님이시고 그다음에 그 로스 목사님이신데요. 예수전도단 창립하셨던 부흥한국의 고영원 통일전 캠프 한 10년 넘게 계속 해왔었고 그다음에 한교총이라고 한기총 이후에 새로 생긴 단체에서도 같이 연합을 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민사회 속에서 기독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과거로부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앞장서서 희생도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미션이 한반도의 어떤 분단 구조, 그러니까 남북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 복음의 어떤 핵심 요체가 아닐까, 제가 느끼는 어떤 저의 소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남북 화해, 그 다음에 남남 갈등 이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기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가 소명을 담당한다, 이런 믿음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거 좌파 운동하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성경적인 진리를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내서 남남 갈등, 남북 갈등, 이 갈등의 요소 가운데에서 진리를 찾아 제시하고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마음에 한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지구상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저는 증거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 이런 일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뭐 시민사회에서 같이 일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하고도 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지경이 넓혀져서는 이 국제 여성 평화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 피스 워먼스 그 위너스 포 노벨 피스 프라이즈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국제 연대를 해가지고 한반도에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데 여성들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이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노력해보자라고 해서 하는 행사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오늘 이제 올해에는 또 제가 미국에 있는 미 하원 연방 하원 의원들하고 이 미국에 계신 그 미주 동포들하고 한반도 평화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운동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좀 화해가 돼야 되는데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국교도 좀 수립해야 한반도 평화가 진정으로 정착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하고 남북관계 아무리 개선해도 미국하고 북한하고 관계 개선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미국에 계신 동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도 그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요게 올해 7월에 있었던 미국 그 하우스 그러니까 그 하원에 가가지고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심포지움 후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뉴코리아의 대표로서 이 북한에 방문하면서 대북 사업을 하는 그 단면인데요. 온천군이라고 하는 양묘장에 산림 묘목 지원하는 그 사업을 좀 하러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하산 바로 다음 역이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역이에요. 북한에서 지나서 나오면 러시아 땅의 첫 번째 역이 핫산역이고 그 다음 역이 크라스키노 역인데 그 크라스키노 역에 저희가 한러 문화교류센터를 세우고 러시아 디아스포라 코리안들과 같이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동명강성 3차구에 있는 조선족 학교하고 같이 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일본에서 조선학교 지원금을 아베 수상이 좀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오지랖 넓은 저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참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대위임령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의식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의심할 바 없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나 무엇인가에 대한 저는 퀘스천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주이신데 이 대위임령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쳐라는 거잖아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즉 신명기 언약, 그죠? 레위기에서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 평등하고 그러나 또 자유롭게 그 희년 사상을 가르치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통치 원리가 지금도 우리에게는 답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계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다라는 것이라고 정리해 주셨지만 그 모습이 사회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저의 관심인 것이죠. 저는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수명을 다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행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편입된다고 생각해요. 그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받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영원의 시간대를 살아가는데 그 영원의 시간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대다. 이런 믿음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보도록 증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되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여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좌파라서 저래 이런 우려가 있으실까봐 좌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파라서 그럽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그 마음의 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고 보니 해픈투 현대 한국 사회인 거예요. 이건 저희들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다. 하나님 나라 선교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런 비전입니다. 요 왼쪽에 요 얘기는 나도미 팔레스타인 머더스 노스코리아 이런 얘기가 베들레헴 장벽에 지금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구획되어 있는 베들레헴 장벽에 있는 그 사진인데요. 어떤 신문 기사에 있길래 제가 너무 신기해서 왜냐하면 저는 남북 화해 모델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화해 모델하고 영적으로 링크가 돼 있다 이렇게 믿거든요. 설명할 수는 없는데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점점 세계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정학적인 저주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발칸반도와도 같이 대륙 세력과 그 해양 세력이 끊임없이 부딪히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 지정학적인 저주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그렇지 않고 지정학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는 곳 게오르규라고 25시의 그 문학가인 저자인 게오르규가 동방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칭송했었는데 저는 그 말을 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지금 시대에 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에서 시그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서구의 지도예요. 서구는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 우리나라 이쪽은 파이스트란 말이에요. 극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구를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를 보면 우리가 북남미 대륙하고 유럽을 아우를 수 있는 한 센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믿겨지지 않았는데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이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 피봇 투 아시아라고 하는 다시 재정립을 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재정립하면서 또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하시는 분들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자, 우리나라 선진국의 랭킹이 됐어요. 랭킹 8위에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영화, 드라마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고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이 극동 개발이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여기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됐을 때 남북으로 통하고 일본하고도 같이 통하면서 이렇게 잘 됐을 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은 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잠시 주춤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방향,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향은 저렇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주춤하는 것 같지만 저 길이 맞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물류가 엄청납니다. 제가 러시아에 그 중노문화교육센터에 있어서 가면 이 대륙횡단 열차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이 돼요. 그럼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들을 위해서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누구인가? 그리고 또 북한 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2003년도부터 2000년대 초부터 이슈가 돼가지고 저도 논문을 이걸로 썼습니다. 한국교회의 북한 인권 운동 이래서 뭐 정치범 수용소뿐만 아니라 뭐 생명권, 그죠? 평화권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많이 지원을 하면서 노력을 해왔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인 검토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죠.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의 핵 문제.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 이미지는 인권도 정말 3대째 세습
국가가 인권을 참혹하게 짓밟으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얼마나 싫어요. 이런 이미지로 가득한 북한인데 그런 북한하고 우리는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실용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량 국가 이미지가 강한데 이제 저는 왜 저렇게 되었을까? 북한이 그러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뭔가? 북한하고 이 말이 통해야지 그들을 페이스메이킹을 해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번번이 강조하지만 북한이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그 북한을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을 좀 얻고자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근데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어마무시하게 강해요. 계급적인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 혁명 정통을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뼛속 깊이 가지고 있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도 그게 자신들의 프라이드예요. 그게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먹혀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비폭력 대화 클래스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토달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남녀간에 부부간에 대응하시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네들은 노동자와 농민, 인민이 주인이 되는 지주와 자본가, 민족 반역자들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인민 대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거여서 인민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민주주의 운동한다 어쩌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인민민주주의야. 니네들은 일제 청산도 못했고 지주들도 그대로 있고 자본가들한테 착취당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요. 지금 김일성 광장이 보이고 여기 가운데가 여기 인민대학 식당이에요. 인민들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어요. 주체사상자 요거는 제가 항공사진으로 가지고 온 거고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니네요. 보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직접 찍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로 거듭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죽으면 그러면 그 시스템 사람들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오는가? 아니에요. 누가 더 김일성 주체 사상과 자신들의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가 충성 경쟁이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야기가 안 통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우리가 배워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못 배우니까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워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 미래 과학자의 거리. 김정은이 2013년 본격적으로 그 권력을 테이크오버 하면서 미래 과학자 엄청나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전당이라고 이 쑥섬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자로 돌아가는 원자로 돌아가는 걸 이렇게 형상화해 놓고 자신들은 스스로 원자력 발전을 했다,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거 엄청난 프라이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창정거리. 사회 구성체를 연구해보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수령, 당, 인민 똘똘 뭉쳐서 사회, 정치, 생명체로 무장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굳게 믿어요. 한 300만 명이 당원이란 말이에요. 당원들의 식구들 합하면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해관계자 집단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생존 국가다. 서바이벌 했을 때 쉽게 붕괴하지 않는 이유가 저래서 그랬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와 어떤 삼중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5,000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언어를 공유하는 것, 민족 공동체 맞죠? 그러면서도 또 전쟁을 치르면서 아직까지도 민족 상잔의 그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분단 상태의 두 적대적인 공동체가 지금 상존하고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거할 수 있는가도 문제예요. 제거한다고 막 그러면
주권 침해라고 반발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만 걷어내면 그 시스템은 바뀔 거야. No. 제가 그게 궁금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백두혈통이 나와서 그걸 한다라고 하는 그 밑에 받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군부와 그 당 관료들의. 그래서 현실적인 이익국가로서의 인식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깨닫고 2006년, 8년도부터 북한을 드나들면서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말도 섞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캐나다, 중국 교포들이 함께 팀을 짜가지고 판문점을 방문한 건데요. 여기가 이제 남쪽 사이드라면 여기는 북쪽 사이드. 판문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를 중국 통해서, 북한 통해서, 평양도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간 거죠. 저기 가니까 우리나라 이 카톡이나 이런 게 터지더라고요. SNS에서. 자, 북한 인권 문제,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김수민 대표님이 포인트만 말씀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인권에 대한 랭귀지가 좀 통해야 되는데, 북한은 자신들의 집단주의 관점을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네들에게 인권 문제 있잖아 라고 하면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합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체제를 비난하거나 수령을 모독하거나 아니면 한국행을 기도하거나 한국인하고 접촉하거나, 그래서 북한 선교하시는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어떤 극단적이신 분은 탈북민들을 피난처에 보호하시면서 성경을 막 가르치십니다. 딸딸딸딸 외우게 해요. 그러고 이제 다시 북한 그 고향으로 파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족들 복음 전하라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남한 주민들을 접촉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도 북한 사람들 이렇게 접촉하고 와서 신고 안 하면 국가보안법 접촉되듯이 북한 사람들도 밖에 나갔는데 남한 사람들하고 접촉했다? 성경을 가지고 오고 돈을 가지고 오고 먹을 걸 가지고 오고 이러면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많이 졸리시죠? 정치범 수용소 막 너무 험악한 그런 사진 같은 거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 저는 그런 사진 일부러 안 씁니다. 왜냐면 북한에 이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인권 이슈를 다루는 모든 유엔의 기구들은 다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자체가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도 그냥 2000년대에도 그랬고 국제사회가 연대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북한 정부가 들어요. 눈치 보이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일하려면. 그래서 자기네들 VNR 보고서, 국가 보고서, 인권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제출하고 이러는데 그런 그 인권 운동이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눈치 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 3대 세습을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게 한다거나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종교의 자유 억압도 종교의 자유가 자기네들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도교도 있고 교회 있잖아요. 칠골교회도 있고 공수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체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종교인들을 탄압을 하냐면 종교적인 이유로 들어왔는데 체제 비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우리 선교사들이 개죽음당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뻔한데 이런 거죠. 터키나 이런 데 선교 가가지고 아랍이나 이런 데 선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왕정체제 이런 걸 막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할 때는 좀 창의적인 접근을 좀 하면 좋겠다. 우리 선교학에서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하는 선교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북한을 선교하기를 원해서 접근하신 분들은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2005년도 그 유엔 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국가별로 보고서 제출하도록 하는데, 북한도 이제 점점 이런 국제사회에서 발맞추려고 이런 보고서도 21년에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 그렇다는 거. 그래서 북한 인권을 진심으로 개혁하고 싶다면 이 자유권, 정치범 수용소 폐쇄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발전을 시켜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뭐 대북 제재, 뭐 그런 거를 좀 해제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북한의 그 핵개발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여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한반도 평화권 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주장하면 좋겠다. 김정은 그 위원장으로 와서는 지금 할아버지 따라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김일성.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워서 오직 그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담화는 오직 인민을 위해서요. 뭐 인민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공간에. 2021년 8차 당대의 모습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2019년 하노이 회담이 불발되고 혹시나 뭐 다시 재개될까 해서 2019년에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이것도 안 돼, 완전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2021년에 8차 당대회 준비하면서 정면 돌파, 자립갱생, 이것을 이제 당의 노선으로 채택하게 되죠. 그 당대회 한번 하려면 북한은 당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이 결정하면 모든 국가 내각 기구들이 다 따르는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분위기 막 띄워요. 그래서 막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막 하고 다 동원이 돼가지고 막 하는데, 이 8차 당대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한 해 전에, 바로 직전에 2020년 10월 10일이 당선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노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요. 그런데 이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됐다 라고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듣고 있는 그 군인도 눈물을 흘리고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 안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다. 제가 역지사지 말씀드렸는데 북한의 그 정권 입장에서 자기 나라의 안보를 보장해야 되고 또 인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경제 발전을 해야 정권의 정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미제국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을 괴롭혀서 못한다, 요지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인민들에게 뭐 말들은 되게 막 세요.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뭐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중요하며 우리 뭐 어쩌고저쩌고 침략 세력도 절대로 신성한 우리 국가를 넘볼 수 없으며, 이런 말들이 너무 센데, 아무튼 요새는 그겁니다.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잘난 척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하도 막 선전을 해놔가지고 그거를 아니라고 인정하기가 좀 뭐한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말 공부하시는 분들은 행간을 좀 읽으셔야 돼요. 아, 이 말이 요 말이구나. 센 말을 하더라도 그 뒤에 다른 말이 또 있고. 그래서 안보와 자주국장을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자, 북한 인권 문제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문화가 다르다. 북한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지만 지금 70년 동안은 전혀 다른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구나. 문화가 다르구나. 저는 그래서 당장 지금 통일하자라고 하면 안 되기도 안 되거니와 저 자체가 제 그 파트너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 파트너와 같이 살아 이러면 못 살겠어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가고 사업을 잘하면 되지 뭐 같이 살아라 이러면 노 땡큐입니다. 그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그냥 북한 주민들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제가 재밌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여기 한교총의 신평식, 이거 찍으시면 안 되는, 신평식 총장님인데, 너무 이제 막, 자기가 이제 개성에 와가지고 판매원하고 사진을 이제 찍고 싶은데, 군인이 와서 찍어주잖아요. 이게 진짜 이 한 장면이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뭐 이념이고 뭐 전쟁이고 내려 없이 이렇게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저도 이 참사들이거든요. 대북지원하시는 해외동포. 이 친구는 또 다음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김일성 종합대학교 다 나온 친구들인데, 해외 무역하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인데,
그냥 금방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사회다. 그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 이거 너무 복잡한데요. 지금 졸릴 시간이라서 이거 자꾸 말씀드리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포인트 1, 2, 3 3개만 말씀드릴게요. 북한은 핵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동북한일연군이라고 중국에 의탁해서 군대를 이끌고 같이 만주국에 있는 그 중국 군인들하고 항일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에 대한 이 식민지 그 피해도 그렇지만 만주국에서도 직접적인 그 커플링이 있었고, 그런데 미국이 떨어뜨린 원자폭탄 2개로 일제가 망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선망이 동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이렇게 평양 대공습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건 북한이지만 거기에 대한 응징을 너무 가혹하게 한 거예요. 비원비에서 엄청나게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2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이 일으켰었던 태평양 전쟁에서 투하했었던 그 이상의 그 폭탄을 북한 지역에다가 다 투하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면 아직도 철천지 원수예요, 미제는. 이런 시위들을 젊은이들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저렇게 미국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세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이제 북핵 문제를 쭉 제가 연도별로 쭉 살펴보면 북한은 약소국가인데 강대국 미국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핵카드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미국이 북한을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합의를 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진행이 돼요. 그러면 무슨 의혹을 제기해요. 그럼 이 사업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열심히 풀어서 그거를 하다가 보면 다시 또 이렇게 또 회담을 하고서 뭔가 발표를 하면 그 다음날에 또 엎어요.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마지막 2006년 10월 달에는 북한이 그냥 1차 핵실험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미국도 요때 잘 나가다가 왜 그랬냐면 클린턴에서 이렇게 잘 되다가 부시로 바뀌었잖아요. 부시로 바뀌었는데 911이 터지고 나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합의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바에 저 이제 임동원 장관님, 정세현 장관님 이런 분들한테 다 배웠는데요. 그분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은 다 공부하고 나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약소국가라서 뭔가 합의를 하면 그 다음에 잘 되겠지 했는데 미국이 엎어요. 핵 개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BDA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그 국무성이 외교를 담당하거든요. 그러면 국무부 그 장관이 가서 합의를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재무부에서 뒤집은 거예요. 부시 대통령 때. 너무 안타까워요. 이대로 했었으면 북한 핵실험 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도 있었는데 핵실험 해버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시가 2.13 합의를 해서 요때 합의한 거 해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부시 대통령 이후에 오바마 때는 또 우리나라 정부가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으로 오면서 이게 안 맞았고.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국내 정치도 그때그때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 역사의 그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변수들이 하나로 딱 정렬되는 그때 우리가 준비해 있다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2019년도 그때가 아니었었죠. 그래서 3번의 기회를 놓치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은 그냥 핵 보유하는 국가가 됐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네들은 2017년 11월 장거리 미사일,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서둘러서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하고, 북한 내부 문건을 보면 이제는 핵무력을 완성해서 체제는 안보가 가능하게 됐으니 이제부터는 경제개발이다 라고 하고 2018년도에 판문점 회담에 나갔었던 거죠. 근데 그 무산이 된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북한하고의 남북기본 합의서를 1991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북방정책 하시면서 만드셨는데요. 이때 실무 책임자로 가셨던 분이 임동원 장관님이세요. 그래서 임동원 장관님 실무 책임자로서 다니엘과 요셉 같으신 분인데,
성경적인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걸 주라. 요 말씀을 바탕으로 대북정책, 햇볕정책, 김대중 정부 때는 펼치셨는데, 노태우 정부하고 이렇게 남북기본 합의서 만들었었던 것도 임동원 장관님이십니다. 동서기본 합의서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남북기본 합의서를 했죠. 그래서 제가 포인트는 북한 대북정책은 국내 정치가 관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북한하고 만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힘을 합해야 북한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을 이유로 우리 국내 정치의 이해를 따진다?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국익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성경의 스피릿에 근거해서 제3의 길을, 통합적인 길을 제시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들어 쓰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태우 대통령 때도 저는 이 남북기본 합의서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옛날부터 통일운동 하셨던 분들은 노태우 대통령이 말이야 뭐 광주 사태를 딛고 일어서가지고 자기네들 정권을 그 정당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진정성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이 노태우 대통령이 이렇게 해놓지 않으셨으면 김대중 대통령도 정상회담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가 좋은 전통은 우리의 자산으로 삼지 못할까, 초석으로 삼지 못할까 하는 점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 너무 와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서 그 사자 그 학자들하고 정치인들하고 쿼드럴 다이얼로그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국제정치학 하시는 분들, 뭐 안보 전문 하시는 분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fearness, security에 대한 가장 큰 컨선은 fear라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상호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무기를 증강시킨다는 거죠. 성경은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예요. 국제정치학에도 이 한 줄로 그냥 다 끝나요. 그래서 그냥 민간 교류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지고 이런 두려움을 낮춘다면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닫고 2006년부터 열심히 북한을 다니고 있습니다. 참사들 만나고 묘양산에도 갔고요. 칠골교회, 그 다음에 봉숙교회도 갔죠. 창덕학원도 갔었고 여기는 김책공대 학생들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요. 북한 군사 하나도 안 두려워요. 예, 저는 보니까 북한은 우리보다 체제적으로 취약해요. 우리는 자유분방해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런데 북한 사람들은 딱딱해요. 당이 결정하면 그걸 외워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오면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되게 플렉서블하고 스트롱하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양묘장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강원도 양묘장 자기네들 스스로 산림 녹화 통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무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거 가지고 온천군 양묘장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갔고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산을 보시면 산이 그래도 녹화가 많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다 벌거벗은 민둥산이었었는데 이렇게 됐다. 아이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닫고.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 지도를 볼 때 마음이 뜁니다. 심장이 뛰고 마음이 좋은데요. 대한민국 정말 작은 나라 같지만 동방의 작은 나라 같지만 이제는 시절이 지나서 나비의 양 날개짓처럼 이 해양을 향해서 또 대륙을 향해서 복음으로 무장한 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각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더욱더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정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 나라 선교에 앞장서고 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되었어 라고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오래됐지만 이상으로 저희 강의 말씀은 마치고요. 잠깐 뭐 Q&A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쉬실까요? 궁금한 게 없으신가 보네. 자, 제가 우리 장상 총장님 너무너무 존경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플러에서 선교학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가 2020년 남북 정상회담 하실 때예요. 그때 장상 총장님도 임동원 그 장로님하고 같이 그 테이블에 올라서서 같이 막 손잡고 노래도 하시고 우리에서 오는 통일 노래도 하시고 그때 이제 천명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여성 교육을 위해서 총장님께서 좀 지원하시겠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그 플라에서 공부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사과정에 가서 박사학위를 딴 겁니다. 그래서 통일 미래로 제가 몇 번 가서 인사드렸었던 것도 같은데요. 여성 그 크리스찬 지도자들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혹시 부딪힘이 있으시다면 기도의 골방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는 복음의 새로운 통합적인 시대가 돼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인 한민족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전쟁의 소문이 너무 많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그런 비밀이 숨어있는 나라에 태어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